메인 채널 제인과의 복수를 청취해주시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날 약 30평방미터 남짓한 작은 주방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도 저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악몽이었죠. 저는 선옥, 70살이고 20년 넘게 작은 웨딩홀을 운영해왔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 전부이고 남편이 제가 43이던 해에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후 맨손으로 일군 곳입니다.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굳은 살 박인 2다리, 이미 구분 등, 그리고 제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아들 민수 하나뿐입니다. 아들은 저의 모든 희망이자 오랜 세월 고생 끝에 남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푸대접을 받아도 제가 죽도록 키운 아들만은 결코 엄마의 마음을 짓밟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민수가 어느 주 초저녁 아직 손님이 없는 식당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저는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결혼식장에서 빨간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아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가 아들의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 미래의 며느리가 처음 식당에 들어왔을 때 저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예쁘고 말도 또렷하고 똑똑해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저를 그냥 허드레실하는 직원 보듯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딸은 원래 저런가 보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나를 조금이라도 아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민수는 50테이블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3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50테이블, 진짜냐? 네, 엄마. 내 친구 많아서 그래. 걱정 마, 결혼식 끝나고 계산할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집은 한 번도 계약금 없이 행사를 치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자식인데 왜 못 믿겠어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빨간 입술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들 결혼식은 공짜로 해줘야지요. 남들도 할인받는데 저흰 당연하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돈은 안 받을게. 근데 재료비라도. 엄마가 대충 계산해서 나중에 빼면 되죠.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 부부 앞에서 체면 구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모자를 벗고 떨리는 손으로 재료비 영수증을 한 장씩 넘기며 저는 이미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낳고 기른 내 자식에게 말입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손님도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몸에 딱 붙는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진짜 주인처럼 테이블마다 술잔을 들고 다녔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기름 묻은 소매를 걷고 닭찜 오븐이 합선되어 땀을 뻘뻘 흘리며 고치고 있었습니다. 수리를 하면서 지훈이에게 에피타이저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식당은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쑤시는 다리를 매만지며 방금까지 사람들이 춤추던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여행 다녀와서 계산할게요 라고 말했고 민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A4 용지를 꺼내 손으로 적었습니다. 차용증, XX일자, 민수는 결혼식 비용 XXX만 원을 엄마에게 빚짐. 제가 왜 이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써야 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
라는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는 빚도 있다는 걸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저는 그 종이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 종이를 마치 평생 친구처럼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그 종이는 제가 배신당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낯선 사람에게가 아니라 제가 인생 전부라고 여겼던 내 아들에게요. 일주일 후 서연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신혼여행 가요. 집 열쇠 맡길게요. 직원이 청소 좀 해주세요. 엄마, 우리 인삼병도 잘 보관해줘요. 외국산이에요. 상하지 않게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결제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마치 입안에 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금고 앞에 앉아 금고를 열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없으면 이 종이를 영호 변호사에게 가져다 줘라. 예전에 이웃소송 도와준 그분, 저는 종이를 접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밖에선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피와 잠으로요. 2주 동안 3군데 재료업체에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습니다. 점잖은 사람은 부드럽게 독촉했고 급한 사람은 소송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 역시 한 푼 두 푼 모아 투자하고 손님을 믿고 장사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손님이 내 아들이라니. 저는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였어요.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선옥 예식장 도장이 찍힌 납품서만 보고 안 갚으면 납품 중단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펼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노후와 치료비로 모아둔 거의 1억 원 중 반 이상을 아들 결혼식 고기, 쌀, 맥주, 음료값으로 인출했습니다. 저는 납품업체를 원망하지도 며느리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사흘 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을 짓고 불러서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아직도 서연이 우리 집 주방에 들어온 순간이 선명합니다. 몸에 딱 붙는 흰 셔츠, 하이힐이 타일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제가 끓인 매기탕을 찡그리며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 엄마 이 음식 자주 드세요? 기름기가 너무 많네요. 저는 그저 웃으며 민수에게 밥을 떠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방에 들어가 봉투 하나를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열어보더니 안에는 결혼식 날 제가 쓴 차용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집어들어 한번 읽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예요, 엄마? 아들한테 차용증을 쓰라고요? 엄마가 그냥 마음으로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일일이 계산하셨네요.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다만 너희가 기억했으면 해. 그 잔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걸. 그것은 엄마의 노력, 돈, 피와 살에서 나온 거야. 서연은 책상에 팔을 짚고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지금 엄마는 뭘 원해? 우리 보고 2억 원 갚으라고? 그 결혼식도 엄마 체면 세우려고 한 거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너희한테 성대한 결혼식 해달라고 한 적 없어. 나는 체면 필요 없어. 나는 공평함이 필요해.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봉투를 탁 던지며 말했다. 난 더 이상 싸우기 싫어. 나 갈게. 서연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오빠 가면 나도 갈 거야. 여기 너무 답답해. 그들은 떠나고 나와 식탁 위에 식은 밥상만 남았다. 나는 식탁을 치우며 손이 떨렸지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나는 익숙하다. 남겨지는 것에 익숙하다. 내가 세운 내 집에서조차 남처럼 여겨지는 그 느낌에 익숙하다. 그날 밤 나는 빈 문서를 다시 썼다. 이번엔 증인 항목을 추가했다. 나는 외가 쪽 조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법대를 다니는 아이인데 그 애에게 확인 서명을 부탁했다. 준호는 묻지 않고 조용히 서명했다. 그 애는 나를 바라보며 모든 걸 이해한 듯한 눈빛이었다. 이모, 이거 법정에 내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언젠가 엄마가 죽으면 나는 그 애들이 내가 슬퍼서 죽는 게 아니라 배신당해서 죽는 걸 알았으면 해. 준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이 원본을 보관할게요. 이모 걱정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시장에 갔다. 오래된 소고기 배달원 만수 아저씨가 시장 입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선옥 씨. 그가 나를 불렀다. 눈이 약간 빨갰다. 나는 돌아봤다.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럭저럭. 근데 말이야.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낮게 말했다. 서연이가 다리 건너편에 식당 열었어. 이름도 서연이 명의로 돼 있더라고. 나는 멈췄다. 아직 모르셨지? 결혼식 끝나고 며칠 뒤에 바로 열었어. 나도 첫 물건값 대이고 새 물건도 부탁하더라고.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요? 나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났다. 단순히 시어머니를 속인 게 아니었다. 이건 음모였다. 그리고 나는 70살의 노인인 나는 이 일을 절대 잊히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나는 옛 충직한 직원 태성에게 부탁해 다리 건너 한 바퀴 돌아달라고 했다. 어디 가는지는 말하지 않고 새로 연 식당 근처 터미널 좀 들러줘 라고만 했다. 태성은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만수 아저씨 말대로 나는 큰 길가에 새로 걸린 간판을 봤다. 서연에스 가어던 웨딩 앤드 이벤트 레스토랑. 그 애 이름이 내 뺨을 때리는 듯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식당은 웅장했고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인도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서빙 직원들은 파란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바로 내가 여름 파티 때 고른 색이었다. 문 앞에 붙은 메뉴판. 라임잎 달구이 세트, 매기 매운 소스, 쑥떡. 하나하나 내가 만든 대표 메뉴들이었다. 나는 비웃듯이 웃었다. 그 애는 결혼식 비용만 가져간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가져가서 자기 것처럼 꾸몄다. 주차 관리인이 나를 보더니 약간 찡그리며 말했다. 선옥 씨 맞죠? 예전 선옥 예식장 사장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머뭇거렸다. 네, 예전 선옥 예식장 직원들도 여기 많이 왔어요. 월급도 더 많고 근무도 편하대요.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누구나 살아야 하니까. 나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10년 넘게 함께 일한 옛 직원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숙 씨, 나 선옥이야. 네, 언니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묻는데, 지금 서연인에서 일하고 있지?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한숨 소리가 들렸다. 네, 죄송해요. 그 애가 2배 준다고 하고 언니는 곧 은퇴하신다며 미래가 없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가 좋은 선택을 한 거면 됐어. 전화를 끊고 나는 서랍을 열어 6년 전 메뉴 저작권 등록 서류를 꺼냈다. 우리는 브랜드명은 등록하지 않았지만 각 메뉴마다 레시피, 등록일, 제3자 전문가의 확인 서명이 있었다. 나는 영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이웃과의 토지 분쟁에서 이기게 도와준 분이다. 나는 3가지 증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들 빈문서, 저작권 등록 메뉴 레시피, 서연 명의의 새 식당 임대 계약서, 지인 통해 받은 사본. 영호 변호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기기 쉽죠. 그런데 무엇을 원하세요? 돈, 명예, 아니면 각성?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이 필요했다. 며칠 후 나는 민수를 호숫가 작은 카페로 불렀다. 내 앞에 있는 민수는 여전히 내가 다리 건널 때 안고 아플 때 죽을 떠먹여주던 내 아들이었다. 나는 3가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빈문서, 서연 식당 사진, 아내 명의의 계약서 사본. 민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봤다. 나 정말 몰랐어,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알겠네. 서연이가 결혼식 돈으로 가게 차렸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 보이지도 않았다. 민수가 스스로 깨닫게 놔뒀다. 나는 그냥 서연이가 잠깐 빌린 건 줄 알았어. 잠깐 빌린 줄? 나는 말을 끊으며 내 아들을 처음으로 남처럼 바라봤다. 내가 왜 엄마가 100만 원 가까이 직접 빼서 공급업체에 갚아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았니? 엄마가 몇 주 동안 말라가고 밤잠 설치는 걸 못 봤니? 민수는 2 손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정말 잘못했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는 내가 우는 거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내가 누구 편에 설 건지만 알면 돼. 민수는 붉어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나도 모르겠어. 나랑 서연이랑. 모른다는 것도 선택이야. 진실 편에 서지 않으면 너도 서연이랑 다를 게 없어. 나는 일어나 3장의 서류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나는 홀로 노란 불을 켜고 서류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로 적었다. XX1. 민수에게 모든 증거 전달. 15일 내 응답 없으면 다음 단계 진행.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나는 늙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싸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직접 서연에스 가어던에 다시 갔다. 이번엔 숨길 필요도 없었다. 나는 검은 한복을 입고 삿갓을 쓰고 평범한 장 보러 가는 할머니처럼 바구니를 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날 내가 내디딘 한 걸음 한 걸음이 반격의 첫걸음임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나는 곧장 레스토랑 로비로 들어갔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아직 나는 신입 직원들에게는 무명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프론트 직원에게 일부러 물었다. 포장 메뉴판 좀 주세요. 조카의 100일 잔치를 예약하려고요. 프론트 직원은 재빠르게 내어주었다. 나는 메뉴판을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진짜 손님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 번째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나는 멈췄다. 예상대로였다. 내 메뉴판이 그대로였다. 요리 이름부터 프레젠테이션까지. 간장찜닭, 내가 5년 동안 사용한 레시피. 매기 매운탕, 내 고향의 특산품으로 지역신문에도 소개된 적 있던 요리.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서연 씨 여기 계세요? 몇 가지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프론트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다. 네, 사장님이 지금 바쁘신데요.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예명함, 아직 선옥 예식장, 주임이라고 인쇄된 것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몇 시간 후 나는 전화를 받았다. 서연이었다. 여보세요? 나 서연인데 엄마가 나한테 왜 전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결혼식 날처럼 여전히 당당했다.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나랑 따로 만나자. 만나서 뭐 하게요? 내가 연기 안 해도 되게 해주려고. 그날 오후 나는 서연과 레스토랑 복도 끝 작은 VIP룸에서 마주 앉았다. 나는 뜨거운 차를 시켰고 서연은 아보카도 스무디를 들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너 내 메뉴 썼지? 어떤 메뉴요? 엄마가 매기 매운탕 처음 만든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각 요리별로 공증 도장이 찍힌 저작권 복사본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그것을 보고 얼굴빛이 확 변했다. 나는 증거 다 있어. 내 이름으로 메뉴 계속 쓰면 고소할 거야? 엄마가 날 협박해요? 아니.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서연은 비웃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너 결혼식 돈으로 식당 열었지? 그 돈은 빚이야.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 민수는 엄마 아들이에요. 자기 아내 고소 안 해요. 그럼 둘 다 고소하지. 공간이 고요해졌다. 나는 일어나서 옷을 털었다. 내가 날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돼. 하지만 누구도 내 선의를 발판 삼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돌아서 나가려 할 때 서연이 잔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지만 따라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2단계 진행해 주세요. 투자자인 척 하세요. 계획이 시작됐다. 나는 조카 준호에게 부탁해 부동산 쪽에서 일했던 지인 지영을 찾았다. 지영이 투자자 역할로 서연에스 가어던을 인수하려는 척 하기로 했다. 지영은 역할을 잘 해냈고 서연과 약속을 잡았다. 만남에서 서연은 평소와 달리 매우 공손하게 행동했다. 서연 씨, 저희 쪽에서 이미 손님과 직원이 있는 레스토랑 매물을 찾고 있는데 혹시 매각 의향 있으시면 바로 계약금 드릴 수 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쉽죠. 가격만 맞으면 돼요. 지금 현금 유동성 부족하신 거 맞죠? 지영이 떠보자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맞아요. 부수 프로젝트에 쓸 돈이 필요해요. 약속을 마치고 그들은 양도초안 계약서에 서명했다. 서연은 계약금을 먼저 달라고 했지만 지영은 일주일 후 명의이전 절차를 핑계로 미뤘다. 그 주 내내 나는 부속 계약서에 구매자로 내 이름을 올렸다. 모든 서류는 빈틈없이 작성됐다. 공식 계약 당일 아침, 서연은 공증사무실에 들어와 내가 이미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모자를 쓰고 갈색 한복을 입고 계약서를 들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기 왜 있어요?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계약서를 밀었다.
내가 구매자야.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 없어. 엄마가 나 속였어요. 내가 먼저 날 속였잖아. 그녀가 소리쳤다. 나 안 할 거야. 엄마 고소할 거야. 나는 침착하게 원본 채무증서와 이미 작성된 고소장을 내밀었다. 한번 해보자. 채무증서, 메뉴 저작권, 납품업체 진술, 옛 직원 증언, 뭐가 더 세지? 서연은 말이 없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침내 손을 떨며 서명했다. 나는 뒤따라 서명하고 일어나 공증인에게 인사했다. 끝났습니다. 나는 내 인내와 아픔, 그리고 끓는 분노로 한때 내 것이었다가 도둑맞은 것을 다시 사들였다. 문을 나서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서연이 자신이 속임수로 쌓아올린 왕좌에서 공식적으로 떨어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변호사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옥 씨, 방금 서연의 옛 파트너 중 한 명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반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냥 두세요. 아직 내 패를 다 꺼내지도 않았어요. 나는 잘 알고 있다. 서연은 쉽게 포기할 아이가 아니다. 그 애는 법망을 피하는 데 익숙하고 술수에 능하며 무엇보다 늘 이기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녀가 가장 우습게 본 사람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옛 서랍을 열어 예전 편지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수년간 옛 직원들에게서 받은 편지들이 있었다. 나는 수진의 편지를 찾았다. 수진은 서연이 선옥 예식장에서 나를 도울 때 초기에 회계 담당이었던 아이였다. 수진은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지만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서연 언니가 급하게 급여 확인한다고 보조장부 인쇄해달라고 자주 시켰어요. 뭔가 이상한 게 많았어요. 나는 전화기를 들고 옛 번호로 걸었다. 다행히도 수진은 아직 그 번호를 썼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진아, 나 선옥이야. 기억하지? 세상에, 선생님. 기억하죠. 몇 년 만이에요. 내 도움이 필요해. 최대한 빨리 한번 만나자. 다음 날, 수진은 내가 주말마다 직원들과 자주 갔던 옛 카페에서 나를 만났다. 수진은 나를 보고 놀랐다. 선생님 많이 여의셨어요. 괜찮아. 잘 살아. 하지만 지금은 진실이 필요해. 수진은 한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꺼냈다. 사실 옛날 파일 몇 개 아직 갖고 있어요. 그때 서연 언니가 거래 내역 파일을 자주 보내줬는데 인쇄본이랑 파일 숫자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말없이 눈빛이 반짝였다. 들킬까봐 따로 USB에 저장해뒀는데 다행히 아직 안 지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수진아, 내가 날 구했어. 다음 날 나는 다시 변호사 영호를 찾아갔다. 수진이의 USB를 가지고 그 안에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급여 명세서, 부풀려진 원자재 금액, 서연이 예전에 선옥 예식장 청구서에 끼워 넣었던 외부 비용들까지. 변호사는 나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 내놓으면 서연이는 고개도 못 들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아직 소송을 원하지 않아요.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날 밤 나는 민수를 불렀다. 그는 전보다 더 여이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부른 거야.
엄마가 내 아내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 나는 노트북을 켜고 서연이 공급업자와 통화하며 했던 말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틀었다. 민수 엄마가 준 돈도 다 썼으니 일단 먼저 물건 줘. 나중에 갚을게.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가 언제부터? 처음부터야. 엄마는 눈이 먼 게 아니야. 그냥 눈을 감고 있었을 뿐. 나는 서연 이름으로 된 식당 계약서 사본을 보여주었다. 서명 날짜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다. 민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바보야. 정말 바보.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넌 바보가 아니야. 그냥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어. 그는 눈이 빨개진 채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내가 뭘 하면 돼? 내가 한번 알아봐. 서연이 식당을 연 이후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는지, 누가 그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었는지 찾아보고 엄마에게 알려줘. 다음 날부터 민수는 조사에 들어갔다. 그는 서연과 함께 사업했던 옛 친구들을 일일이 만났다. 대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었고 서연과 함께 분식집을 차렸다가 모두 망한 사람들이었다. 한 명, 퉁이라는 사람이 말했다. 내 아내가 내 돈으로 국수집 투자받고 나중에 계약서 잘못 썼다고 우기더라. 그때 넌 어디 있었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는 집에 와서 모든 정보를 모아 내게 가져왔다. 엄마, 다 알아냈어. 나는 말했다. 잘했다. 이제 엄마랑 같이 가자. 나는 그와 함께 변호사 집에 갔다. 모든 자료와 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사 영호는 민수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드디어 내가 엄마를 지킬 줄 아는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한테 진 빚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원본 채무증서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소송하고 싶었으면 몇 달 전에 했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기다렸어. 내가 용기 내서 정의 편에 서기를. 나는 펜을 내밀었다. 이제 여기에 사인해.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위해서. 민수는 손을 떨며 펜을 들고 서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돈뿐 아니라 마음의 빚도 되찾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가족의 감동과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제임과의 복수 채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흘 뒤, 한 남자가 식당으로 나를 찾아왔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구겨진 셔츠, 분명한 충청도 억양. 저는 병철입니다. 서연 씨에게 식자재를 납품했어요. 누가 저보고 진실을 말하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를 안으로 들이고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살폈다. 서연 씨가 제게 큰 물량을 납품하고도 돈을 미루고 계속 핑계만 대요. 물건 질도 나쁘다고 하고. 그전에는 꾸준히 주문하던 사람이었는데 누구도 불평한 적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증은 아직 있으세요? 병철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꼼꼼해요. 서류 다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제출해야 할지 몰라서요. 나는 그에게 내일 모든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영호를 찾아가라고 했다. 이제 서연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하지만 다음 날 월말 자금 장부를 점검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연의 옛 공급업체에서 원자재를 새로 주문한 내역이 있었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단가였다. 서명자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발주 담당 제호를 불러 시스템을 확인시켰다. 네, 이건 은주 씨가 주문한 거예요. 은주는 내가 새로 채용한 분점 관리자였는데 이전에 서연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즉시 변호사 영호를 불렀고 동시에 지난 2달간의 모든 매입, 매출 과정을 전수조사하도록 했다. 그날 밤 문제 있는 두 건이 주문을 발견했다. 둘 다 몰래 생성된 보조 계정을 사용했고 결제금 일부가 제3자에게 송금되었다. 계좌주 이름은 서연의 사촌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핵심 인력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나는 충분한 증거를 내밀었다. 추측이나 헛소리 없이. 나는 충성심이 아니라 정직함을 원합니다. 은주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즉시 그녀에게 퇴사를 요구했다. 그날 오후 서연이 업계 지인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새 가게를 열려고 급히 돈을 빌리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 녹음 파일 갖고 있니? 엄마가 가진 거 말고 서연이 친구에게 그 엄마 빨리 죽기만 하면 다 내 거야 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 나는 말이 없었다. 손을 꽉 쥐었다.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설 때임을 알았다. 다음 날 나는 공급업체 가족인 척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나자고 했다. 이번에는 대형 계약을 협상하는 척이었다. 우리는 단골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먼저 앉아 있었고 서연이 들어오더니 나를 보자마자 나가려 했다. 하지만 나는 먼저 말했다. 지금 나가면 이 모든 자료를 지역신문에 넘길 거야. 이미 내 뒤를 쫓고 있어. 서연은 앉았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민수 엄마가 준 돈도 다 썼으니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이어서 친구와 대화한 부분을 재생했다. 그 엄마 빨리 죽기만 하면 돼. 서연은 몸을 떨며 소리쳤다. 내가 함정 판 거야? 아니, 내가 스스로 한 말이야. 서연이 소리쳤다. 불법 녹음으로 고소할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퍼뜨리지도 공개하지도 않아. 법정에서 증거로만 쓸 거야.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뭘 원해? 내가 물러나길 원해. 물러나. 이 업계에서 물러나. 더 이상 식당을 열지 마. 약속해. 내가 고소하지 않을게. 서연이 고개를 들어 올렸다. 증오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 내가 물러나든가. 아니면 내 가족 모두가 법을 마주해야 해. 잠시 침묵. 결국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인사 한마디, 뒤돌아봄도 없이. 나는 자리에 앉아 얼음 홍차 한 잔을 더 시켰다. 그때가 오후 4시였다.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뚫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쏟아졌다. 메모에 분명히 쓰여 있었다. 거래 종료. 나는 펜을 들어 그 문장을 진하게 그었다. 나는 증오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겼다. 사흘 뒤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서였다. 선옥 씨, 연락드립니다. 며느리 서연 씨가 신경과의 응급실로 입원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실신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환자가 가족으로 선옥 씨를 언급했습니다. 오셔서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내가 냉혈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아도. 나는 병원에 도착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창백한 얼굴, 주위에는 링거와 심장 모니터가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신경성 스트레스,
며칠째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불안장애 증상도 있습니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내 눈은 예전에 나를 비웃던 그 사람을 바라봤다. 나이 들어서 돈을 왜 아껴요? 이제는 내가 여기 서 있고 그녀는 저기 누워 있다. 서연이 깨어나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힘없이 말했다. 여기까지 와서 뭐 하시려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만 끌어와 앉았다. 너는 내 엄마가 일찍 죽어서 끝이라고 했지. 나는 안 죽었어. 하지만 너는 곧 무너질 거야.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이제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었다. 졌어요. 이제 만족이세요? 아니. 아직 더 뺏을 게 있나요? 난 아직 내가 사과하는 걸 못 봤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일어나서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두고 나왔다. 내가 이미 서명한 고소 취하서 복사본. 나는 그녀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녀가 모든 힘이 빠져나가고 하얀 방에서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 어떤지 알게 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금고를 열고 채무증서를 다시 꺼냈다. 접어서 조심스럽게 새 봉투에 넣고 표시했다. 곧 빚이 끝난다. 다음 날 민수가 왔다. 선물도 사과의 말도 없이 단지 몇 장의 영수증만 들고. 엄마, 나 차를 팔았어요. 2억 8천만 원 나왔어요. 1억 5천만 원 먼저 엄마께 드릴게요.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돈을 받아서 옛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봤다. 엄마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바르게 사는 걸 원해. 다시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나는 창고 열쇠를 건넸다. 거기엔 내가 예전 물건을 보관하던 곳이 있다. 정리하고 다시 작은 연회장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누웠다. 부드럽고 일정한 소리, 마치 내 심장 소리처럼. 더 이상 분노로 끓지 않고 차분해졌다. 마침내 나는 빛을 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전 단골 손님들로부터 예약 요청을 받았다. 그들은 손자의 100일 잔치를 예전에 민수가 결혼식을 올렸던 그곳에서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승낙했다. 모든 준비는 민수에게 맡겼다. 그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날 나는 주방에 앉아 앞치마를 두른 아들이 국자를 들고 보조 주방장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전과 달리 그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주방을 바라봤다. 나는 물었다. 힘들지? 그는 한숨을 쉬고 약하게 웃었다. 힘든데 기뻐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아무도 그냥 엄마가 평생 쌓은 걸 가질 수 없다는 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양념통을 건넸다. 큰 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직접 만들던 것이다. 가져가. 직접 해. 더 이상 엄마에게 묻지 마. 그날 밤 나는 회계장부를 열고 단 한 줄을 적었다. 다시 시작.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소식을 들었다. 서연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놀랍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다. 가벼운 미소였다. 승리도 오만도 아닌 단지 확인일 뿐. 그녀는 결국 더 이상 갈 길이 없었다. 업계에서 물러난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카페에서 만난 후 서연은 비밀리에 모든 주방기구, 테이블, 의자, 음향, 조명 장비를 매각했다. 구매자는 소규모 투자 그룹이었고 그들은 변호사 영호에게 서류 검토를 맡겼다. 바로 그 변호사가 나에게 청산 계약서를 보내왔다.
나는 그 서류를 파일에 넣고 붉은 표시를 했다. 업계 100% 철수. 하지만 나는 알았다. 서연이 그렇게 조용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사흘 뒤 나는 조카 준호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 새 회사 계좌를 개설하려 한다고. 업종은 이벤트 기획 서비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나는 전화도 만남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투자계획서 전체와 함께 탄원서, 그리고 서연이 과거의 업계 윤리를 위반하고 이전 식당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 아직 내가 실행하지 않은 고소장이 있다는 것을 투자청에 제출했다. 2주도 안 되어 서류는 거절당했다. 이유, 재무 투명성 의심.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겼다. 일주일 후 나는 민수가 운영하는 새 식당을 다시 찾았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주방엔 웃음소리가 났고 직원들은 예의 바르고 어수선하지 않았다. 손님들도 꾸준히 오갔고 다시 찾는 이도 있었다. 민수가 뛰어나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결혼 피로연 15상 예약 받았어요. 메뉴를 직접 짰는데 엄마가 한번 봐줄래요? 나는 메뉴판을 넘겼다. 찜닭, 은박지에 구운 메기, 채식전, 모두 익숙한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글씨체도, 플레이팅도 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괜찮아.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각 요리에 내 색깔을 넣고 싶어요. 더 이상 베끼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해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함으로써 과오를 씻으려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날 나는 일찍 도착해 흰색 한복을 입고 주방에 섰다. 내가 한때 서연이 훔쳐갈까 두려워했던 그 판다입 떡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누구도 내 정성을 뺏을 수 없으니까. 연회가 끝난 후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옥 씨, 요리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아들만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 아들은 운이 좋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님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이미 배웠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준호와 함께 앉아 원래의 채무장부를 건넸다. 이모, 이거 태워버릴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두자. 기억하라고. 어떤 빚은 갚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빚졌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있는 거야. 다음 날 나는 그 장부를 금고에 넣었다. 하지만 잠그지 않았다. 나는 열어두었다.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무엇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날 아침 크림색 봉투 하나가 집문 앞에 놓여 있었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가 있었다. 약간 기울어진 글씨, 급하게 쓴 듯했다. 어머니 선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마지막 줄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나는 편지를 들고 의자에 앉았다.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내 심장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아팠다. 서연, 내 믿음을 산산조각 낸 며느리,
이제 다시 애원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이다.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전화하지도 답장하지도 않았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일찍 집에 왔다. 나는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편지를 건넸다. 그는 읽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내가 결정해.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굶기지 않을 거야. 민수는 내 손을 살짝 잡고 한숨 쉬었다. 내가 서연을 만나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민수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다. 나는 가지 않았지만 소식을 기다리며 마음이 불안했다. 1시간 뒤 그는 돌아왔다. 조용했다. 그러다 말했다. 서연, 정말 임신했어요. 임신한 지 거의 석 달이래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마당을 바라보았다. 부드럽게 저녁 햇살이 나무 위로 내리쬐고 있었다. 더 한 말 없었니?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엄마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신부는 필요 없대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야 엄마가 필요하단 걸 알았나?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예전에 짐을 쌓아두던 헛간 열쇠를 꺼냈다. 뒤쪽 작은 방, 내가 청소하고 고쳐서 임시로 지내게 해. 내가 동의한다면. 난 서연이랑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아이가 집 없이 살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이틀 뒤 서연이 왔다.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으며 머리는 단정히 묶었다. 예전 결혼식장에서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바르던 서연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우리 집 마당에 들어서다 멈췄다. 나는 나가지 않았다.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그녀가 스스로 오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들어와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 나는 돌아보았지만 웃지도 나무라지도 않았다. 내 방은 뒤뜰에 있어. 깨끗이 청소했고 물도 준비되어 있어. 밤 9시 넘어서 밖에 나가면 안 돼. 무슨 일 있으면 불러.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라 부를 자격이 없으면 부르지 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밤 나는 닭죽을 끓였다. 한 그릇은 나, 한 그릇은 헛간으로 나가는 뒷문턱에 두었다. 이름도 쪽지도 남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릇은 비어 있었다. 나는 받는 사람이 이해했음을 알았다. 날이 가고 서연은 조용히 살았다. 불평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는 임신에 관해 묻지 않고 단지 영양제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민수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었지만 절대 헛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무도 옛일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뒷마당에서 쓰러졌다. 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손은 차갑고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대기실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의사가 말했다. 저혈압입니다. 더 많이 쉬어야 해요. 나는 누워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손은 배 위에 얹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더 이상 사기꾼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삶을 헤매는 어리석은 아이 같았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벌도 주지 않는다. 내 침묵이야말로 서연이 감내해야 할 가장 긴 형벌이다. 한 달 후, 서연은 헛간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되었고, 배도 조금씩 불러왔다. 나는 묻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우유와 과일을 문 앞에 두었다. 그녀는 받았지만 절대 감사 인사는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평온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파도가 일었다. 그날 오후, 선옥 예식장에서 단골 손님 회갑잔치가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직원이 뛰어왔다. 선옥 사장님, 누가 밖에서 만나자고 해요. 대문 앞에서 난리예요. 나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서연을 보았다. 배가 불러왔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녀는 식당 대문 한가운데 서서 손을 허리에 얹고 크게 소리쳤다. 여기는 내 노력의 결과야. 레시피, 메뉴, 직원, 다 내가 만든 거야. 당신이 다 빼앗았어. 손님들은 놀라 멈췄다. 직원들도 어리둥절했다. 나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 말 있으면 안으로 들어와서 해. 손님들 앞에서 이러지 말고.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안 들어가. 당신은 내게 공평하게 해줘야 해.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직원과 손님 모두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다. 공평. 공평이란 내가 결혼식 돈 챙기고 나한테 빚 떠넘긴 거야? 공평이란 내가 레시피 훔쳐서 가짜 식당 차리고 남편이랑 뱃속에 아이까지 버린 거야? 공평을 원하면 법정에서 따지자. 공기가 숨막혔다. 서연은 떨었지만 여전히 소리쳤다. 당신 정말 나빠.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는 가까이 다가가 낫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죽을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해.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직원들은 대문을 꼭 붙들었고 손님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몇 분 뒤 서연은 욕을 하며 떠났다. 식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내 마음은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민수와 함께 앉았다. 그는 한숨 쉬었다. 엄마, 서연이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절망한 사람은 뭐든 해, 마음을 준비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민수는 조용했다. 다음 날,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서연이 옛 식당에서 난리쳤대. 시어머니 욕했다더라. 신문도, SNS도 필요 없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만 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불길이 되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연회를 예약하러 오셔서 속삭였다. 선옥 씨, 그냥 두세요. 선옥 씨가 너무 착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 다 알아요. 걱정 마세요. 나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다. 서연이 계속 소란을 피울수록 스스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일지에 적었다. XX1 서연이 손님들 앞에서 본색을 드러냄. 다음 단계도 곧 올 것이다. 정말로 이틀 만에 3명의 손님이 서연의 예식당에서 연회를 취소하고 내게 예약을 했다. 직원이 보고하며 눈을 반짝였다. 선생님, 이제 손님들이 저쪽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남아 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다. 서연은 이제 스스로 마지막 명예의 끈마저 잘라버린 것이다. 나는 서연에스 가어던이 그렇게 조용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전날만 해도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오늘은 적막했다. 입구에는 하얀 팻말에 삐뚤빼뚤하게 임시 휴업, 기술적 사유 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가 기술 때문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 아침, 한 부부가 내 식당에 와서 결혼 피로연을 예약했다. 나는 물었다. 왜 더 가까운 서연에스 가어던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다. 거기 요즘 시끄럽다던데요. 주인이 손님 앞에서 시어머니를 욕했다면서요. 저희는 감히 못 가죠.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신뢰를 잃으면 어떤 계약도 살릴 수 없다. 사흘 뒤 나는 또 소식을 들었다. 4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서연에스 가어던에서 예약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중 한 명이 내게 직접 전화를 걸어 머뭇거리며 말했다. 선옥 씨, 저희 자리 남아 있나요? 저희는 저쪽에서 접시라도 깨질까 봐 무서워서요. 나는 수락했다. 그리고 알았다. 이것이 서연이 치러야 할 첫 번째 대가임을. 저녁, 민수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나 서연에스 가어던에 들렀는데 직원들이 거의 다 그만뒀어. 몇 명만 남았고 손님들도 많이 취소했어. 서연이 사무실에서 울고 있더라. 나는 물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니? 민수는 침묵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었다. 난 오히려 내 자신이 안타까워. 왜 그땐 내가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모든 걸 잃어봐야 비로소 눈이 뜨이지. 하지만 기억해. 다시는 엄마가 너 때문에 눈 뜨는 일이 없게 해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내 귀에 들어왔다. 한때 서연을 따라갔던 내 옛 직원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 식당 입구에 서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선옥 씨,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나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내가 자식처럼 여기던 이였고 금고 열쇠까지 맡겼던 이도 있었다. 그들은 더 높은 월급을 쫓아 나를 떠났었다. 이제는 다시 돌아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남고 싶은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특권은 없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